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사 수창규입니다. 요즘 경찰 행정법에 여러분의 사랑이 힘입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대세화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상당히 깊이 감사드리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20년 대비 그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개정판이 출간이 됐는데요. 사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제 업무도 수행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제가 고려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빠지지 않으면서도 컴팩트하게 교재 정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쉽게 말해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 그동안의 십몇 년간의 강의 경험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제 수험 생활의 기본적인 경험이 녹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된 책임을 자부합니다. 제 입으로 제 책을 계속 자랑한다는 게 좀 웃깁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자기 PR이죠. 그죠? 그만큼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새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출간되어 있는 기본적인 경찰행정법 주관식 기본사하고 그 다음 주관식 경찰행정법의 사례집 두 개 여러분 이미 접하셨을 텐데 그 두 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시험 적합하게끔 가장 간추려 가지고 직결시킨 책이에요. 그래서 사례 문제와 그 다음 약술 문제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책임을 강조드립니다. 아마 이 책의 양 그리고 이 양이 사실 어떻게 해서 맞춰서 만드는 거냐면 실제 여러분 시험 답안지에 이 내용대로 그대로 현출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도록 제가 만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약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미 제 기본서에 보면 언제 출제되어 왔는지를 제가 기록을 다 해놨을 텐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약술 문제하고 그 다음 이 사례 문제를 여러분이 좀 이게 간추려서 정리할 때 기본적인 축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래서 약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년치, 10년 안에 출제된 건 이미 다 제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절대 반복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안에 출제된 건 착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 남은 부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 제 책에 보면 이제 별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거의 3개 내지 2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통은 출제가 되는데, 올해 2019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전혀 별로 예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뭐 출제돼가지고, 근데 뭐 그건 사실은 기본 답안서는 포맷을 알면 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을 설명하는 와중에 제가 약술형 문제와 사례 문제를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 가야 되는지도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은요,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과 동시에 최종 정리용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몇 년간 또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타 책으로 계속 공부해왔던 분들이 해도 도대체 정리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핸드북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더라도 전혀 무리 없도록 만들어진 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합격하시면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홍보가 최고의 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 강의하는 보람도 좀 느낄 수 있고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쏟아부은 열정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칠판을 잠시만 보실래요? 이 약술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 사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약술은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들이 앞에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뭘 외운다고 뭐 제가 외우는 걸 자꾸 제가 나무란다고 막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술을 쓰는 포맷이 몇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어요. 일반 유형이 있고요. 일반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비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형태만 익혀두더라도 전혀 이상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답을 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별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목사 쓰는 기본 포맷이 어휘, 그 다음 두 번째 구별 실인, 그 다음 세 번째 구별 기준. 이것만 쓰셔도 기본적인 합격 점수까지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포맷만 알았더라도 그동안 어쨌든 간에 눈이 익혔던 내용들을 여기다 메꿔 넣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또 비교 문제 비상이 출제됐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구별에서도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들 뭐 재량과 기속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 무효 사유와 그 다음 취소 사유 구별하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에 약술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그에 대한 개념을 다 쓰는 거죠. 어휘 쓰시고 구별 실익 쓰고 구별 기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을 비교하라. 아마 올해 여러분 시험에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똑같아요. 먼저 양자, 양 두 개 비교할 거에 개념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차이점, 그 다음 공통점, 그 다음 마지막에 양자의 관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기본 포맷이고요. 일반 형태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휘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종류 쓰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근거 쓰시고 네 번째 한계 쓰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제 이 기본 포맷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야별로 약간씩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하나의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는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이건 기본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뭐 비례의 원칙, 그 다음 뭐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 원칙 이런 거 쭉 배우셨잖아요. 그 포맷은 따로 여러분이 익혀셔가지고 그 목차에 따라서 기술해 가시면 돼요. 그죠? 다만 이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기본 목차 여러분이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반드시 쓰셔야 될 게 한 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개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례의 원칙, 그 다음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그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 신뢰보호 원칙하고 자기구속의 원칙.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한 개까지 쓰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주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보면 아시겠지만요. 약술 형태는 이 기본 포맷 속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형태의 유형인지를 먼저 익혀두시고 그 다음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개념을 외울 때도 통째로 외우지 말고요.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그 말만 들어가면 점수는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통칭의를 쓴다. 그럼 통칭의의 개념을 쭉 일일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 사법심사 방대.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걸 중심으로 행각편을 딱딱 칠해가지고 그걸 외우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본 포맷을 익히시고 분야별로 좀 특이한 것들의 목차를 익혀두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수 외워야 될 거 잘 안 외우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두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두 문자도 타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우러낸 두 문자를 만들면 기억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야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당락을 결정할 건 제가 보기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와 약술 문제가 뭐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사례에서 뽑아낸 논점은 약술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주어진 설문에서 뭐가 쟁점인지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논리 체계에 맞춰서 잘 배열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팩트대로 나열한다고 점수 받는 게 아니고요. 논리 체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제로 기본적으로 이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쟁점을 수험생이 뽑아서 쓰라고 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 그 문제가 이해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전제적으로 행정법에 대한 전체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시대는 이제 종착역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는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출발은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청이 국민 A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하면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행정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례 해결제 기본서에 분명히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일단 구체적 행정법상 분쟁이 뭐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구체적 행정법상 분쟁이 뭐냐. 그 분쟁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행정작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 풀 때 항상 뭘 강조하던가요? 설문에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했는지를 형광펜으로 먼저 칠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이 행정적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행정법 분쟁이라는 건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행정법을 거르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주목으로 행정했지만 지금 법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지배하는 게 법치 행정이에요. 그 행정법 사례라는 게 다름 아닌 게 뭐냐 하면요. 국민은요, 국가가 왜 법치대로 안 했냐, 이걸 다투는 것이고, 국가 쪽에서는 법치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쟁거리가 되는 건 딱 두 개라니까요. 여기서 A가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서 싸울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작용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적 쟁점이 생겼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야 돼요. 법적 쟁점. 근데 이 법적 쟁점은 제가 두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법대로 했냐는 이걸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일단 이걸 다투려면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의 적법.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이걸 통과했다고 했을 때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 이게 두 번째 쟁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작용 위법성은 결국 법을 가지고 따져야 될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하면 적법, 안 하면 위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 위법성 판단 구조 제가 얘기했었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 가지고 시험에 출제된다고. 시험은 당연히 이 두 개가 거의 100%예요. 이러고 시험에. 내용이 위법이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가 될 거고, 절차에 행정절차법 배우셨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해결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논점 정리해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 소위 적법이 쟁점이 됐는지, 이 위법성이 쟁점이 되는지, 위법성 안에서도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논점 정리에다가 쓰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만 이때 이 법대로 했냐 할 때 이 법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게 성문법일 수도 있고, 이건 성문법은 참조 조문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으면 불문법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저기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학설하고 팔려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 시험인가 올해 시험인가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는요. 그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 위법성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인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학설 팔려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풀 때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정작용이 도대체 뭔지를 빨리 규명하셔야 돼요. 이 행정작용의 꼬라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분쟁거리를 만든 작용을 체크한 다음에 이 작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 쟁점을 해결할 성문, 불문, 학설, 판례를 총동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 기본 포맷을 망각해버리면 백날 공부해도 사례 문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관련법, 그 다음 이론, 판례, 이걸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에다가 포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안의 해결이잖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이 포맷을 계속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쭉 약술 형태로만 나오는 쟁점도 있고요. 약술 형태로만 나오는 주제도 있고, 그 다음 약술 플러스 그 다음 사례 논점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 보면 관련 사례를 제가 달고 그에 대한 해설을 쭉 적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항상 이거 사례를 공부할 때도 이 포맷 속에서 계속 움직이시라고. 그럼 각이 딱 잡혀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백지를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그냥 줄기차게 외워서 들어가니까 자기 외운 대로 그대로 놓으면 이제 쓰고 나오겠죠. 시험이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조선시대나 그렇게 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게요. 아까 제가 약술 문제 얘기할 때는 10년치권 빼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논점은 작년에 나왔다 해서 그 논점이 올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은요, 해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례는 제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통째로 전체적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 학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사실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성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처럼 죽치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서 만든 교재가 이 주관식 경찰 핸드북이에요. 그리고 몰래 공부하기도 좋잖아요? 핸드북이니까 숨겨가면서 공부하기도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서, 그 다음 사례집을 직결시켜서 총 응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두고 통째로 외운다고 또 시험 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여타 나머지 이제 그 제가 만든 책이 아닌 여타 딴 강사분들 책 가지고 공부해 왔는데 별로 자기 코드에 맞지 않다. 그런 분들이 또 막 기본부터 다 따라와서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을 땐 이 핸드북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의 약점이 다 커버될 수 있음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할 때 이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촉박해 오면 시험 한두 달 남겨놓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볼 시간이 없거든요. 이만큼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정리하더라도 여러분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냥 통째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기본 포맷 속에서 여러분들 약술 문제와 연결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술 형태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기본 쓰는 포맷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포맷을 익혀놓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백지 낼 가능성도 없고요. 평상시 공부하실 때도 윤곽을 잡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점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뭐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아서 곧 하고 옵니다. 곧 하고 오게 될 테니까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도 많은 용기를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누구나 조건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보다 기본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리고 있는 경제행정부 핸드북은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좋은 교재로서 아마 같이 여러분하고 갈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부분은 이것으로 제가 갈무리 할 거고요. 앞으로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또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엔 여러분이 합격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